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상화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으로 기부금 사용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종교단체 헌금도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부할 수 있게 만든 앱도 개발됐다고 하네요. 불신과 귀차니즘으로 기부를 안 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요즘 뉴스에만 나오는 가상화폐 투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투명하고 손쉬운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미래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정말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코스피가 요즘 주춤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듯한 가상화폐의 가격.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 박성준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주말에도 뭐 검색어부터 시작해서 경제 뉴스가 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뉴스였어요. 보셨죠?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세부터 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6,500만 원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보니까 6,30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400에서 6,300대 후반에서 6,500 요 사이에서 아마 랠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인가요? 가상화폐 2위인 이더리움도 껑충 뛰었다면서요. 네, 저는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비트코인보다 이더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상승폭 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가치도 비트코인보다는 이더가 다 있고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기능들이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단지 P2P 암호화폐 시스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기능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만들 때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전화기였다면 네.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아하.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전화기 기능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만 받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모든 서비스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더리움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다라고 네. 우리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 박성준 센터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또 주말 사이에 제가 처음 듣는 가상화폐가 실검 1위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도기코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지코인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핫하긴 핫한 거죠, 지금 가상화폐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핫하게 만든 손이 하나 있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어 온 건 인정을 하십니까? 조금 이끌었다기보다는 촉진한 거죠. 촉진했다. 예. 이끌어온 건 아니고요. 촉진한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그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워낙
일론 머스크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가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좀 안정화시키고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촉진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자,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투자를 촉진시킨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행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니 그냥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도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서 좀 놀라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예측을 했는데 솔직히 상승폭이 큰 것도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전반기에 한 5천만 원, 네. 그리고 연말에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예상을 뛰어넘게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좀 그분한테 결례시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거꾸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보다는 좀 높다는 자기의 생각을 이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과평가된 상황이다 지금은.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결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 즉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지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불 결제 수단으로 자기가 한 말은 있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아하. 거품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시장이라는 게 조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팔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했다는 그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이 조금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팔겠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 너무 많이 떨어진다. 지금 같은 상승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가 전기차를 살 때 상승폭이 갑자기 상승한 폭만큼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테슬라 회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로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때문에 신이 났던 건 맞았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아마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투자하지 예. 않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빗대기까지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 전기차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어요 했는데 이제 참모들한테 혼났겠죠. 회장님 그러다가 예, 이거 지금 예. 비트코인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든지. 아마 그래서 좀 입장을 바꾼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반면에 예. 빌 게이츠는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었는데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에 회의적 관점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살짝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예. 자기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한 거죠.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빌 게이츠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해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건 맞고요. 네. 근데 이번에 살짝 입장을 선회했는데 저는 이 빌 게이츠 지금 말에 큰 의미를 하나 부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뭐 이게 사기다 투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이 이거는 미래에 어떤 큰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빌 게이츠 이 발언 하나가 제가 현재 암호화폐 그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호화폐 인식에 대한 안정화라고. 암호화폐 인식이 안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암호화폐가 사기나 투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인식. 그게 안정화되는 그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빌 게이츠의 이 말도 아마 그런 의미 속에서 해석한다면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부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도 그런 부분에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요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되는 비대면 사회 같은
이런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발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의 대상 중에 화폐도 들어가는 거죠. 기존 우리가 쓰는 종이 지폐를 이제 그 디지털 전환으로 본다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아마 빌 게이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두 분의 입장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분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시장에는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아니다. 이건 대세다 이미.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미 디지털 전환되는 큰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대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인식의 안정화가 더 이제 촉진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 인식이 안정화되면 이제 그 투자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이 건물들의 이야기를 참고는 하겠지만 뭐 이 건물들의 이야기 때문에 뭐 희비가 그렇게 크게 엇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인식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제 우리 주식에 있는 개미들이 돈을 빼서 이 투자하는 것을 가상화폐로 갈 가능성도 크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원래 그 투자를 하면은 수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안정적이고 수익의 극대화다. 근데 기존의 암호화폐는 폭등과 폭락을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1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투자 수익률은 현재는 어떠한 금융상품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데이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암호화폐 인식이 안정화되고 대세 흐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듯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면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주식보다 암호화폐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겠죠. 사실은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우려하는 것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비트코인 하는 제 친구 보니까요. 이게 365일 장이 돌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사실은 이 365일 돌아가면 이제 부작용도 많고 그런 우리가 상황은 알고 있는데 일단 처음 재미 붙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비트코인에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봐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예전과 광풍과는 좀 다른 게 기관들도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는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2017년, 18년대로 어떤 강풍하고 분명한 차이점은요. 이번에 그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폭을 주도하는 그 속에 일론 머스크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 커스팅 회사들이 있는 게 맞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암호화폐 인식이 안정화라고 말씀드리는 배경입니다. 그렇겠죠. 뭐 마스터카드, 블랙록 같은 미국 대형 금융사, 뭐 투자기관들이 결국 비트코인을 인정하거나 투자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화폐 양재 투자처로 자리를 잡는 표징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암호화폐 인식이 안정화로 암호화폐를 투기나 사기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배경 속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영은 오늘도 계속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어떤 걸로 이제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으로 뭐 지불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을 하는데 그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불 결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금 같은 거죠. 그냥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맞는 거지
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지금 예. 세금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네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이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고 했거든요. 기본 문제 금액은 250만 원.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죠.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소득이 있는 곳에는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3년 전부터 정부에 암호화폐를 제도화시켜서 세금도 매기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나 역기능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세금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네. 첫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거냐?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을 걷는 과세뿐 아니라 올해 특검법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암호화폐 제도화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 면이 하나 있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과세로 들어오면은 세금의 어떤 형평성이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주식은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과세하는 건 좋은데 과세 대상 간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인 거하고도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당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좀 특이적 소득으로 보시는 게 혹시 아니신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아니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금도 내라고 하고 법도 만들면 그럼 그 제도화 하는 거냐. 예.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향성은 제도화로 가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꾸 세금도 내게 하고 뭐 규제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의아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큰 차원에서의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증시 자금이 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면 그동안 정부에서 얘기했던 IT 벤처 기업 활성화라는 정책에 좀 좀 이렇게 장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암호화폐라는 대세를 인정을 좀 해주시고 좀 긍정적인 측면을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좀 방지하는 그 균형 정책을 쓰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다른 IT 벤처, 그러니까 사실 IT 벤처 기업은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 지능 정책에 의해서 탄생된 그 당시만 해도 새로운 IT 혁신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IT 혁신 기업들하고 이제 블록체인의 그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새로운 또 블록체인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인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네. 예. 요거에 관해서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과세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전 세계 동향도 분석을 먼저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미 미국이든 일본,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진국들은 이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그 제도화돼 있고요. 시행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 사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제니 델런 미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직접적으로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나 규제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미국 옐런 재무장관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고요. 그건 타당한 거고 그거에 의한 규제 강화 가능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옐런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를 못하게 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 3년 제 기억엔 3, 4년부터 G7 재무부 장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미 암호화폐 특성, 현재 금융 생태계의
편입돼 있지 않는 그 특성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탈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G7 재무장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특검법을 낸 겁니다. 그 미국 정부가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를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특검법하고도 유사한데요. 뭐 신원 확인이라든지 실명, 그 암호화폐 그 거래 실명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AML이라는 어떤 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게 저는 그런 규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하고 미국 같은 예.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규제 정도일 거다. 부인하는 예, 것이 저는, 아니라 부정만. 그 알겠습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 박성준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